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펭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 각 메인 포털에 들어가서 전자화폐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항상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댓글을 보면 뭐 코인을 사느니 튤립을 사겠다, 아니면 뭐 이거 완전 튤립 파동, 튤립 거품이네, 이렇게들 많이들 댓글을 쓰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튤립 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알아봤는데 되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도 많고, 이게 왜 비트코인과 비유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도 알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네, 튤립 파동은 네덜란드와 튤립의 만남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에 17세기 네덜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 튤립의 역사, 그러니까 튤립이 어디에서 왔고 왜 네덜란드에서 인기가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16세기 유럽은 종교의 대립 그리고 갈등이 번번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도 그중 하나였기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17세기에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 자료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게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도 나왔을 만큼 정말 유명한 조약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조약의 후폭풍이 뭐였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왔다는 겁니다. 특히 뭐 카톨릭을 믿는 스페인의 경우는 되게 금지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다루는 일,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소설도 있잖아요. 그 가슴살 떼주는 소설 있잖아요. 돈 얼마에. 네, 제목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편견 없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금융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면 스위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위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뭐 시계, 아니면 뭐 맥가이버, 이런 것들을 떠올릴 겁니다. 시계 하니까 생각나는데, 대학교 때 프랑스인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즉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니네가 생각하는 스위스제 럭셔리 시계가 뭐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손들어서 말을 했죠. I think it's 롤렉스, 이러니까 교수님이 코웃음을 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럭셔리 시계 하면 파텍 필립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다 라고 해서 파텍 필립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고 가격을 알아봤는데, 와 진짜 뭐 진짜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스와치를 갖고 있는데 뭐 파텍 필립에 비하면 진짜 장난감 정도 레벨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주제가 너무 빗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한 의도는 스위스가 시계를 정말 잘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계들도 처음부터 스위스가 잘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에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 그 후에 그 교도들이 갖고 있던 시계 제작 기술이 스위스에 자리 잡으면서 스위스 시계가 세계를 선도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네덜란드는 금융업만 부흥했느냐? 당연히 아니죠. 이 당시의 네덜란드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금융업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조선업 그리고 무역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플루트 선이라는 건데요. 이 배는 그 전의 배들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갑판의 크기를 줄여서 필요한 노동력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배들은 갑판의 크기를 재서 통행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판의 폭을 줄이면 통행료가 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갑판이 좁은 만큼 밑부분 선실 부분을 크게 만들어서 적재량을 높였습니다. 어떤 설명에 따르면 다른 배들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다른 배들이 한 번 갔다 올 때 두 번 갔다 온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역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업에서는 네덜란드가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면 영국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기들도 동인도 서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동인도 회사는 우리와도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멜퓨르기라는 말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멜이 바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소속으로 당시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려다가 표류가 되어서 조선에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일본도 당시 조선처럼 쇄국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이 그림 화면에서 보듯이 네덜란드만큼은 나가사키 해안에 데지마라는 조그마한 인공섬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인들을 그 안에서만 살게 하면서 그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좁은 길목으로만 통하게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저렇게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에 난학,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학문을 배우면서 근대 문명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가늠이 잡히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배운 점은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던 나라였고 금융업, 무역업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엄청 부유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튤립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튤립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흔히들 아는 중국 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중국과 그 중앙아시아 정도에 있는 그 티엔샨 산맥이라는 곳의 그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튤립들은 험준한 산맥을 지나고 상인들의 손에 의해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 튤립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해 그들의 그림이나 장식에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스만 제국에서 성공을 맛본 상인들이 그 다음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돈이 넘쳐나는 나라 네덜란드로 튤립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튤립은 상인들의 생각처럼 네덜란드에서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히트를 쳤냐면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이제 튤립의 국은 즉 그 씨앗 같은 거죠. 그 씨앗에서 완전한 튤립으로 키우는데 평균 4에서 7년이 걸리고 그 와중에 상당수가 성체로 되기 전에 죽는다고 합니다. 또 희귀 품종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튤립이 당시 제일 비싼 튤립이었다고 합니다. 집 한 채 값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튤립의 거품이 생기기 전에도 튤립 자체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는 것을 의미했고 사람들이 튤립을 재배하면 돈이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튤립으로 역전 인생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튤립을 사고 파는 일들이 엄청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네덜란드인들을 풍자한 그림인데요. 빨간 동그라미 쪽을 자세히 보시면 튤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튤립은 재배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고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튤립을 미리 거래를 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년 7월에 빨간 튤립 9군을 하나당 100원에 5개 산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주식하면 흔히들 들어보게 되는 선물 시장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튤립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치가 올라가고 부유층 이외에도 가난한 서민들까지 빚을 내서 튤립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아파트가 가격이 1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아서 집을 삽니다. 왜 빚을 내서 집을 사냐? 왜냐면 집값이 2000원으로 뛸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팔면 빚 500원을 갚고도 1000원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뭐 못 먹어도 고인 상황이잖아요. 이처럼 튤립도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열망과는 달리 튤립 거품은 금방 꺼지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튤립의 수요는 확 줄어들게 되고 튤립의 가격도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가로는 시간을 의미하고 세로는 튤립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11월 12일부터 다음에 5월 1일까지 200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가격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이 됩니다. 고작 1년 사이에 저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선물 거래를 통해서 튤립을 거래를 한다는 것이 엄청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5월 1일날 저렇게 영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월 2일날 튤립을 사기로 했던 사람은 뭐 거의 쓰레기를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튤립 파동은 단지 1년 만에 끝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1600에서 17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불과 1년 만에 도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튤립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은 정치적, 경제적 외부 요인들도 작용했지만 화폐 생산 제한,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채굴 시스템 등 화폐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게 해서 지금의 가격에 도달했는데요. 앞으로 이 가격이 2년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도 높게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튤립에 비교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담으로 뉴턴도 남의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호되게 당했는데요. 미적분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도 주식은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디 전재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돈을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난 영상 올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